지난 20일이었죠. 국회 정보위에서 집권 9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대남과 대미 정책 부분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후계자로 결정된 건 아니라고 덧붙여서 북한 통치 시스템의 변화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당 군정 지도부가 신설돼서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한층 강화됐는데요. 북한의 권력 운영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위 간부들의 자아 비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국정원장 취임 후에 처음으로 지금 국회에 나가서 정식으로 정보위에서 출석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위임 통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여정 제1부부장을 비롯한 몇몇 측근들에게 권력을 분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인데 이걸 놓고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뭐 상당히 심중한 변화가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어떤 국가도 그 지도자의 개인이 전체 모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나누고 하는 건 불가피한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자 1인에 대한 권력 집중 현상이 워낙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나눠졌다라는 게 좀 새롭게 느껴지긴 하지만 과거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하던 시기에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 성과가 안 나는 국면에서 경제 분야에서 수령이 좀 발을 빼는 듯한 그런 식의 통치 방식을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권한을 나눈다면 책임도 같이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북한 상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된 그런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특별히 주목되는 게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인데요. 후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남 대미 정책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양을 받아서 사실상의 2인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역할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그리고 대미 관계에서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건 지난 올 특히 6월 국면 넘어가면서 네, 분명 3월부터 사실 뭐 그렇죠. 담화를 3월부터 내면서 발표하기 시작했었으니까 나왔죠. 6월 국면에서 또 대남 드라이브를 세게 본인이 직접 걸었으니까 그게 굉장히 분명해지긴 했었는데 뭐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까지 담당해왔던 역할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에서부터 그리고 대남에 대한 전담 역할까지 다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 체제 구조상 후계자라든가 2인자라든가 하는 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후계자에게 무슨 새로운 권한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권력 배분을 하지 않는 국가이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김여정이 그 위임받은 부분 혹은 허락받은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임은 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김정은이 쥐고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서 결정을 이뤘지만 김여정이 굉장히 대남 대미 담화를 강하게 발표를 해서 하다가 갑자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느 순간 대남 행동 중단해라. 그러니까 딱 그걸로 정리가 보류하면서 정리가 됐죠.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뭐랄까 최종 권력, 최종 결정권은 더 강화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그 대남 관계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에서도 그 최고 지도자의 결정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방향을 김여정이 결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정한 틀 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경제 분야, 대남 대미 분야는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고 그리고 경제 분야는 이제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새로 총리가 된 김덕훈 총리가 맡게 되는 것 같고요. 군사 쪽은 지금 당 군정 지도부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군정 지도부의 최부일 부장이 있고 전략무기 개발을 주도했던 리병철 부위원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가장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다면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분들 중에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는 최근에 이제 북한이 정치국 회의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덕훈 총리
내각 총리하고 이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데요. 김덕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되면서 바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거든요. 근데 박봉주 총리 같은 경우, 박봉주 전 총리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총리가 되고 한 3년쯤 후에야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김정은이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사람일 것 같고요. 네. 이병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는데 과거에 정치국 상무위원은 그 총참모장 혹은 총정치국장이 담당하던 자리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어찌 보면은 전략무기 개발과 관련된 테크노크라트인데 그 총정치국장이나 총참모장이 아닌 사람으로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빨리 됐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승진도 빠르고 최근에 네.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북한 쪽에 관련해서 나온 얘기가 군정지도부라는 게 신설이 됐다고 예, 예. 해요. 원래 노동당에 군사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군사부가 있어서 그쪽 군사 분야를 담당해 왔는데 군정지도부라는 게 또 신설이 됐으면 그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사실 군사부하고 군정지도부의 역할이 충돌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워낙에 군 내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군의 정치 조직을 만들어 놓는 게 총정치국입니다. 네. 그리고 총정치국장이 사실은 군부 서열 1위였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총정치국의 뭐라 그러죠? 위세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황병서가 군총 정치국장을 맡았을 때가 거의 그 이후에. 정점이자 마지막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워낙에는 총정치국장보다 총참모장이 서열상 뒤쪽이었었는데 네. 최근에 총참모장이 차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정치국장은 그대로 대장 계급이죠. 대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급이 역전된 데다가 네. 그리고 총정치국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당의 군정지도부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총정치국의 위상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북한을 다룬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보면 리정혁 대의 아버지가 군 총정치국장인데 그 위상이 그때는 정점에 있었지만 지금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뭐 여전히 정치국이 세긴 하지만 예. 이런 새로운 지도부가 이렇게 이중 통제를 하는 거죠. 이런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위상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건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 정치, 선군 사상을 내세워서 군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예, 뭐 예.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군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른 스타일로 군의 위상을 좀 낮춰서 다른 방식으로 국정을 끌고 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한 모습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당의 역할이 더 커지고 당이 군을 통제하고 하는 게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통치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김정일 시기가 좀 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비정상이었던 것이 오히려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지금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국정원 쪽에서 이렇게 권한을 이양한 배경에 대해서 통치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예, 그 통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설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용어가 최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여튼 미루어 짐작하자면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주도해서 한반도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전체적인 국면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전원회의를 열어서 제재 정면 돌파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해가지고 네. 지금 지금 경제에 난관이 조성돼 있고 한 것들이 지금 북한이 의도했던 정책들이 잘 풀리지 않는 국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합당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통치 스트레스라는 말을 들으니까 몇 달 전에 있었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것이 나오게 된 진원지가 바로 이 통치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모든 지도자는 통치 스트레스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뭐 트럼프 스트레스라는 대통령도 있고 다 표현에 너무 있겠죠. 집중을 해가지고 건강 네. 이상설까지 가는 거는 좀 과장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북한의 이런 통치 방식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가 우리 남북 관계,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남북 관계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여정에게 대남 관계를 전담시키라고 네.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여정이
김정은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 관계의 문제는 우리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최고시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김정은의 뜻이 관철되는 범위 내에서 네. 김여정이 권한을 일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서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에 했으니까 이제 5년 만에 하는 건데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재임 중에 한 번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당대회를? 6차 대회하고 7차 대회 사이가 36년이 있었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당대회라는 거는 조선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 기구인데 네. 이게 36년 동안 열리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 7차 당대회가 열리기 직전쯤 되면은 그 전체 위원들 중에 일부가 늙어서 사망하기도 하고 많이 네. 교체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7차 당대회를 열면서 그 전 규약에는 5년마다 개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조항을 없애긴 했어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 5년 텀에 맞춰서 지금 다시 개최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정상적인 상태로 가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 북한 신문들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이렇게 과시하면서 당 회의들을 정례적이고 정기적으로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 규약상에서는 5년 정기 개최를 뺐지만 거기에 맞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정상화 그리고 또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하면 바로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은 직후 아닙니까? 이거와 서로 연관이 있다고 또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올해 이제 그 11월에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북미 관계에서 어떤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내년 1월쯤 되면 아마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그 전체적인 틀이 밝혀질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미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된 상황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규약을 말씀드렸는데 당 규약상에 보면 6개월 전에 개최를 공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고를 하면 아무리 빨라도 2월인데 그거보다 한 달 빠르게 좀 더 빨리 1월에 개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보면 흥미로운 것이 경제 정책의 성과가 미흡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셈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8차 당대회를 개최하는 이유 자체를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원회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물류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정적 효과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의 수해가 굉장히 크게 났는데 주로 황해도하고 평안도와 같은 그 곡창지대에 수해가 났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지난번 전원회의 혹은 7차 대회에서 만들어낸 당의 결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북한이 이제 경제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좀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기네 경제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하는 것들은 90년대에도 한두 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 뭐 아주 새롭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경제 정책의 실패, 성과가 없었다라고 자인한 다음에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관영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고위 당 간부들이 줄줄이 나서서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지금 이렇게 자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성격인가요? 글쎄요, 읽어보면 자아 비판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이런 저런 부분에서 우리 당 일꾼들이 뭘 못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부서들을 보면 그 제재 정면 돌파의 주타격 전방이라고 하는 농업 부분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지난번 전원회의 결정에서 그 나왔던 정책 노선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민경제 4대 선행 부분이라는 것 중에 화학공업을 하나를 골라갖고 화학공업 우선으로 가자고 정치국회 탄소 하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기둥이죠. 탄소 하나하고 비료가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화학상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정치국회의의 결정 그리고 지난번 전원회의 결정에서 주요 핵심 부분에 그 당일꾼들이 나와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의 성과를 내겠다라는 다짐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좀 화제를 바꿔서요. 한미 연합훈련
지금 기간이 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18일부터 예. 28일까지로. 이게 지금 사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하나의 시험 무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훈련이 좀 축소돼서 전작권의 이양, 전환이 좀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3단계로 이제 운용 능력 그리고 네.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를 다 해서 그게 다 통과가 되면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2단계 훈련을 이번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일정이 조정되고 내용도 일부 수정되면서 이게 좀 미흡하게 되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작권 이양 시기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그 현 정부 임기 말이 되고 임기 내에 그 훈련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전작권 이양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좀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참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군대가 전시의 작전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이 어느 국가, 주권 국가의 어떤 상징 같은 것인데 맞습니다. 이게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돼서 7월 달에 곧바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죠. 그렇죠.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좀 되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네. 그 6.25 전쟁 기간 중에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우리가 네. 독자적으로 방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이 메가드에게 작전 통제권을 넘긴 것이고요. 북한도 나중에 자기들이 수세에 몰렸을 때 중국군에게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고 해서 네. 이게 국제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쟁은 끝났고 이제 우리는 세계 뭐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전시 작전권을 당연히 돌려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한국처럼 작전권의 일부를 이렇게 이양하고 하는 시스템들이 있기는 합니다. 나토 같은 경우에 네. 일부 부대를 선별을 해서 그 부대의 작전권을 이양하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자기 군대 주력군의 전시작전권을 통째로 이양하고 있는 국가는 웬만큼 알만한 나라들 중에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시하는 것이 일종의 중국의 봉쇄, 중국을 예. 봉쇄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전작권을 쉽사리 돌려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 이제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능력 검증 훈련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훈련 검증의 판단 주체가 미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게 판단을 넘기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고 한미 동맹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그 미국 쪽 그 전략가들은 이게 순수하게 대북 군사동맹의 측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 국면이 좀 심각하게 되면서 거기에서의 어떤 그 주한미군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험 평가의 주체가 미국이라고 하시니까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미국이고 저희가 학생인 셈인데 그런 좀 네, 모양새가 좀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